이번 주부터는 전이금속과 배이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이금속의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고 따라서 이제 반지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반지름이 커지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5개 채워질 때까지는 비어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고 6번째부터 7번째 그 이후로는 전자가 있는 오비탈에 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반지름이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4주기 전이금속의 반지름이고 5주기 전이금속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주양자 수가 하나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같은 경향성을 6주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5주기보다 반지름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반지름을 보면은 5주기 전이금속과 6주기 전이금속의 반지름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란탄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란탄족 수축은 다음에 보이는 것 같은 장주기 주기율표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주기 전이금속이고 5주기 전이금속이고 이게 6주기 전이금속입니다. 6주기 전이금속을 지나오기 전에 앞에 15개의 란탄족을 지나와야 합니다. 15개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유핵전하가 커지게 되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테늄하고 오수늄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이제 두 가지 팩터를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팩터는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핵전하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첫 번째 효과는 주양자 수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묘하게 상쇄가 돼서 루테늄과 오수늄은 반지름이 거의 비슷해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란탄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란탄족 수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주기율표상에서 밀도가 가장 큰 원소들은 6주기 전이금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양자 수는 커졌지만 반지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6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밀도를 보여주고 주기율표에서 가장 큰 밀도를 가진 원소는 오수늄이고 이로듐입니다. 다음은 멜팅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멜팅 포인트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메탈과 메탈 사이에 인력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게 되냐면은 디오비탈 5개를 갖고 있는 메탈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분자오비탈 이론에서 배웠듯이 5개의 본딩 오비탈과 5개의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전자가 예를 들어서 3개를 갖고 있는 메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본딩 오비탈이 6개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제 본드 오더가 3이 되겠죠. 전자가 5개가 되게 되면은 토탈 10개의 전자가 모두 본딩 오비탈을 채워지기 때문에 본드 오더가 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자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의 전자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채우기 때문에 본드 오더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5개의 전자, 다시 말하면 이 d 오비탈의 반쯤 채워진 전자를 가질 때까지는 결합 차수가 높아지면서 본드 오더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전자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채우게 되면서 본드 오더가 줄어들면서 이 멜팅 포인트가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메탈이 가스 상태에 있을 때하고 리퀴드 상태에 있을 때는 엔탈피 값이 다릅니다. 가스 상태로 쓸 때 메탈을 그려둔 것이고요. 이게 리퀴드 상태가 되면은 물속에 들어있는 물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수화를 하게 됩니다. 이 포지티브 캣타이온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옥시전 쪽이 달라붙게 되면서 수화가 되면서 이 메탈이 이제 안정화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수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따라서 수화 에너지는 부호가 이제 음수가 되게 됩니다. 이 수화 에너지의 양은 대략 마이너스 R분의 1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심금속 원소와 수화하는 물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R로 표현하게 되는데,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화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화 에너지는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수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클 때는 이 R 값이 큰 반면에,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수하는 물이 중심금속 원소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R이 줄어들면서 수화 에너지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오른쪽 그림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데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지름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화 에너지는 음수로 커지게 됩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그냥 이론치고요. 실제 측정값은 이 빨간색이 아니고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렇게 깔끔한 곡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W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이즈 말고 또 추가적인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수화 에너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이펙트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근데 추가적인 이펙트가 사라지는 지점이 다시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망간 2 플러스고, 여기가 징크 2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화 에너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마이너스 R분의 1로 표현되는 그 빨간색 그래프 이외에 추가적인 익스트라 팩터가 있는데요. 그 익스트라 팩터가 사라지는 지점이 망간 2 플러스하고 이제 징크 2 플러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 이것은 또 뭐랑 상관이 있냐면, 아래 그림에 보였듯이 이 메탈을 물속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천연색을 띠게 되는데요. 그 중에 색을 띠지 않는 두 가지 용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간 2 플러스하고 징크 2 플러스입니다. 망간 2 플러스와 징크 2 플러스는 근데 묘하게도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그 추가적인 팩터가 사라지는 그 지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래쪽은 주족 원소의 산화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족 원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족 원소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1족 원소는 언제나 플러스 1가고, 2족 원소는 플러스 2가, 3족 원소는 플러스 3가, 이런 식으로 주족 원소의 산화수는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위쪽의 그래프는 전이금속의 산화수인데요. 망간만 하더라도 2가에서 7가까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디오비탈이 있어서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주족 원소와 이제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이금속 원소는 전기 전이금속과 후기 전이금속 원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망간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망간까지는 최대 산화수, 아까도 말했지만 전이금속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최대 산화수를 나타내 줍니다. 최대 산화수하고 뭐가 같냐면 족수가 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최대 산화수와 족수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최외곽에 있는 S오비탈의 전자하고 D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간까지는. 근데 망간을 지나게 되면은 최대 산화수와 족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철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수는 8족이기 때문에 8가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철은 8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로 2가 내지는 3가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철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D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망간 전까지는 유핵 전하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반해서 그 망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유핵 전하가 상당히 커지게 되면서 더 이상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d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 모두 다 떼어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제 망간 옥사이드 화합물인데요. 이 두 가지 화합물은 둘 다 망간에 옥션이 붙어 있긴 하지만 화학적인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먼저 Mn2O7은 멜팅 포인트가 6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죠. 반면에 Mn3O4는 멜팅 포인트가 1500도를 넘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은 망간과 옥션 사이의 결합의 성질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멜팅 포인트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분자 간 인력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멜팅 포인트가 낮다라는 얘기는 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다라는 얘기고, 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멜팅 포인트가 큰 Mn3O4는 그 결합의 속성이 극성 분자처럼 아이오닉 캐릭터가 크다라는 얘기고, Mn2O7처럼 멜팅 포인트가 작다는 얘기는 이게 무극성 분자, 다시 말하면 코발란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Mn2O7에서의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은 이제 플러스 7이 될 텐데요. 산화수가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망간이 7개의 전자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옥션에 있는 그 비공유 전자 쌍이 두 개가 망간에 제공이 되면서 이 7 플러스를 실제 망간이 갖고 있는 전하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션에 있는 전자가 망간에 제공이 되면서 그 Mn과 O의 결합이 이제 코발란트 캐릭터를 이제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멜팅 포인트가 아주 작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Mn3O4에서는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3가 내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이때는 산화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Mn2O7과는 다르게 옥션에 있는 전자가 망간에 그렇게 많이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결합의 타입이 아이닉 캐릭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되면서 이제 멜팅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에 따라서 이 금속 이온은 이온 결합성이 되느냐 아니면 공유 결합성이 되느냐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코발트에 7개의 암모니아가 이제 붙어 있는 베이 화물이 있습니다. 코발트는 3가고 나이트로젠은 비공유 전자쌍이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그대로 유지된 상태하고 이 경우는 이 2개의 전자가 제공이 되는데 코발트에 제공이 되는데 100% 공유 결합이 되면서 이 전자 하나는 코발트에, 전자 하나는 다시 이제 나이트로전에 가게 되면은 코발트의 산화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트로전에 있는 2개의 전자 중에 하나가 코발트에 제공이 되는데 나이트로전이 주위에 6개가 있기 때문에 코발트는 마이너스 3가가 됩니다. 반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트로전에 있는 전자가 코발트에 제공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6분의 1만큼 제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코발트의 전하량은 0가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나이트로전의 산화수는 이제 플러스 6분의 1이 되죠. 이 세 가지 구조 중에 가장 안정된 구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구조라는 것이 바로 포울링이 주장하는 전기적 중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분자의 각각의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하의 량이 되도록이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폴링이 주장하는 전기적 중성 원리에 해당합니다.
다음에는 하드 애시드, 소프트 애시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3가가 할라이드 이온과 결합했을 때 이제 폐형상수를 도시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플로라이드에서 아이오드로 가면서 폐형상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알루미늄 3+는 뭐랑 가장 결합을 강하게 하냐면은 플로라이드하고 결합을 가장 강하게 하고요. 아이오다이드하고는 결합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머큐리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다이드하고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한 반면에 플로라이드하고 가장 약하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3가를 우리가 하드 애시드라고 부르고요. 머큐리 2가를 이제 소프트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하드 애시드와 소프트 애시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하량이 크고 원자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하드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애시드는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전하량은 작으면서 원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소프트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혹은 편국률로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요. 편국률이 크면은 우리 하드 애시드라고 부르고, 편국률이 작으면 하드 애시드라고 부르고, 편국률이 크면은 이제 소프트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라이드도 하드 베이스냐 아니면은 소프트 베이스라는 나눌 수가 있는데요. F-는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얘는 하드 베이스가 됩니다. 반면 아이오다이드는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소프트 베이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드 애시드는 하드 베이스끼리 결합을 잘하고, 소프트 애시드는 소프트 베이스끼리 결합을 잘한다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의 솔루빌리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소듐 플로라이드와 소듐 아이오다이드의 솔루빌리티를 측정을 해보면 소듐 아이오다이드가 더 큽니다. 반면에 소듐을 은으로 바꿔주게 되면 솔루빌리티가 이제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배웠던 하드 애시드, 소프트 애시드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요 결합이 잘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더 이제 잘 녹기 때문에요. 본드 스트렝스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소듐 아이오다이드의 솔루빌리티가 크다라는 얘기는 소듐 아이오다이드의 결합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하드 애시드, 하드 베이스 개념에 가면은 플로라이드는 원자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하드고요. 아이오다이드는 크기 때문에 소프트라고 불렀었죠. 소듐 플러스는 실버 플러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소듐은 대표적인 하드 애시드입니다. 반면에 은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소프트 애시드입니다. 그리고 하드 애시드는 하드 애시드끼리 결합을 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듐 플로라이드의 결합력이 소듐 아이오다의 결합력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듐이 실버로 바뀌게 되면 실버 플로라이드보다는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둘 다 소프트끼리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더 이제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 애시드와 소프트 애시드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솔루빌리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이제는 이제 배이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늄 수용액에 코발트 클로라이드 화합물을 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침전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침전물의 원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코발트가 있고 나이트로젠이 6개, 수소가 18개, 클로라이드가 3개인 화합물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그냥 코발트 클로라이드에 암모니아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물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학식이, 이 실험식이 화학자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무기화학이 발전되기 전에 독일에서 유기화학이 굉장히 발전했었는데요. 유기화학에 의하면은 뭐라는 개념이 있냐면 원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자가는 주어진 그 원소에 몇 번 결합을 할 수가 있느냐가 쉽게 말하면 원자가인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가가 4죠. 왜 그러냐면은 4개의 손이 있어서 4개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에텐도 마찬가지죠. 이 카본하고 이 카본이 이중 결합이니까 2번 결합하고, 수소랑 2개 수소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4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요. 카본은 원자가가 4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는 원자가가 3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기화학에서 나와 있는 모든 화합물들은 이 원자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본은 원자가가 4고, 나이트로전은 3이고, 코발트도 3이다, 이런 식으로 유기화학 연구에 의하면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들의 원자가는 고정된 원자가를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코발트 클로라이드가 암모니아랑 결합을 해야 한다,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모니아는 원자가가 3인데 이미 수소가 3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가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코발트도 원자가가 3인데 이미 클로라이드 3개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는 더 이상 결합할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클로라이드하고 암모니아는 이미 원자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합 반응을 해서 어떤 컴파운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자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점으로 찍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코발트 클로라이드에 암모니아가 6개 붙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4개, 3개 붙어 있는 화합물도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화합물에 산을 반응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학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NH3가 그냥 코발트 클로라이드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염기에다가 산을 처리해 주게 되면 이 두 개가 강렬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과 반응을 시켰는데, 네 화합물 전체에서 모두 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NH3가 이 화합물 표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약하게 코발트 클로라이드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으로는 AgNO3를 집어넣습니다. H 플러스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혹시 Ag 플러스가 여기 클로라이드랑 반응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Ag 플러스 반응을 시켰는데 실제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AgCl이 침전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화합물에는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합물과 Ag 플러스가 반응시켰을 때는요, 이 화합물 1몰당 3몰의 AgCl이 침전이 만들어진 반면에 두 번째 화합물에는 2몰의 AgCl이 만들어졌고, 세 번째 화합물에서는 1몰의 AgCl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화합물 1, 2, 3세의 화합식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3몰의 AgCl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봐서 이 처음 제안된 화학식에 있는 3개의 클로라이드가 코발트랑 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빠져야 돼. 실제로 코발트랑 결합하고 있는 것은 암모니아고, 이 3개 코발트 아이온은 그냥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냥 붙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2몰 AgCl이 침전되는 것으로 봐서 이 3개의 클로라이드 중 2개가 바깥에 있고 하나가 코발트랑 결합하고 있다는 거. 5개가 암모니아가 이제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화합물은 1몰의 AgCl이 침전되는 것으로 봐서 1몰의 클로라이드가 바깥에 걸려 있고 2개의 클로라이드와 4개의 암모니아가 코발트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화합물에서는 전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3개의 암모니아하고 3개의 클로라이드가 코발트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된 화학식이 정말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 전도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화합물의 전기 전도도는 이 AlNO3 화합물과
전기 전도도가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화합물은 마그네슘 화합물과 그리고 세 번째 화합물은 이 소듐 화합물과 전기 전도도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컴파운드를 물속에 녹이게 되면은 플러스 3가 알루미늄이 하나가 나오고 NO3-1가 이온이 이제 3개가 해리가 되면서 이 4개 이온이 전기 전도도에 컨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화합물의 화학식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물속 해리가 되면은 3가 이온과 1가 클로라이드 이온이 3개가 만들어져서 비슷한 종류와 비슷한 수의 똑같은 수의 이온이 만들어져서 비슷한 전기 전도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 실험과 침전 실험을 통해서 이 4개의 화합물의 화학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들을 우리가 착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코발트 이게 중性금속 원소인데 중性금속 원소는 2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바깥에 있는 이 클로라이드 아연은 우리가 바깥 껍질이라고 부르고 요 암모니아와 클로라이드를 안쪽 껍질에 있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클로라이드는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쪽 클로라이드는 안쪽 껍질에 해당하는 반면에 이 2개의 클로라이드는 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 껍질에 해당합니다. 이 안쪽 껍질에 있는 것은 코발트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 클로라이드는 그냥 정정기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부르고 안쪽 껍질에 붙어 있는 리간드를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이 코발트와 결합하고 있는 암모니아하고 클로라이드를 보통 우리가 무기화학에서는 이제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개의 리간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암모니아가 배유화물에서 리간드로 작용할 때는 암모니아라고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민뿐만이 아니고 물도 붙을 수가 있고 OH기도 붙을 수가 있고 CO도 붙을 수가 있고 다양한 리간드가 전이금속의 리간드로 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간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베이화합물에서의 리간드는 뭐로 작용하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베이스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중性금속 원소는 캣아이온이 되면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베이화학에서 중性금속 원소는 이온은 애시드로 작용을 하고 리간드는 이제 베이스를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간드 중에는 또 바이덴테이트 리간드라는 게 있습니다. 덴테이트는 이빨이라는 의미고요. 바이는 이제 2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빨이 2개 있는 리간드를 바이덴테이트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카보네이트 아이온, 옥살레이트 아이온, 에틸렌 다이아민이 바로 이제 바이덴테이트 리간드에 해당하고요.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에 여기 2개의 나이트로전에 금속에 제공해 줄 수 있는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이덴테이트 리간드로 부릅니다. 옥살레이트 아이온하고 카볼레이트 아이온에도 이 옥시전 쪽에 2개의 옥시전이 있어서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모양은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클로라이드고요. 가운데가 이제 코발트.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에틸렌 다이아민. 에틸렌 다이아민이 이 2개가 붙어 있고 클로라이드가 2개가 붙어 있죠. 근데 에틸렌 다이아민은 이 나이트로전 쪽에 각각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기 때문에 이 코발트와 2번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덴테이트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착화합물인데요. 착화합물에서는 이제 2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베이수와 산화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베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발트 이온에
몇 개의 리간드가 붙어 있느냐가 바로 베이스입니다. 이 화합물인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5개, 클로라이드가 1개에서 토탈 몇 개가 붙어 있냐면은 6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수가 6인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산화수인데요. 산화수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코발트의 산화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전체 분자가 3가죠. 전체 분자는 3가인데 암모니아는 중성 리간드고요. 클로라이드는 마이너스 1가 리간드입니다. 따라서 코발트는 몇 가가 되게 되냐면은 4가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전체 분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3가가 되기 때문에 코발트의 산화수는 이제 4가가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식금속 원소의 산화수를 알아야 코발트 원자에 들어있는 디오비탈의 전자수를 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이수가 6자리인 화합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베이수가 4자리인 화합물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얘가 리간드인데요. 몇 개의 리간드가 있냐면 암모니아가 2개, 클로라이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리간드가 붙어서 베이수가 4가 됩니다. 이 플라티늄의 산화수는 이제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분자는 중성이고요. 얘는 중성 리간드고 클로라이드는 앞서 되겠지만 마이너스 1가인데 2개가 있죠. 따라서 플라티늄은 2가가 돼야 이제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티늄의 산화수는 이제 2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척합물의 화학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수하고 산화수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보통 화학자들은 새로운 화합물이 발견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이 그 화합물이 어떤 모양을 생겼는가가 이제 두 번째 연구 토픽입니다. 근데 이 베이 화합물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분광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NMR이라든지 라만이라든지 아일 같은 이제 분광 기법을 통해서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 분광 기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성질체의 수를 세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의 수하고 베이화물의 구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